지난번에는 대체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역시 고기는 씹어야 맛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배양육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배양육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금준호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배양육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배양육은 말 그대로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서 이제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세포란 이제 우리가 흔히 식품으로 섭취하는 뭐 소고기의 소 아니면 돼지, 닭도 있지만 뭐 물고기나 아니면 희귀한 동물까지도 동물 세포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동물 세포에 이제 영양분이 되는 밥을 주고 그다음 세포가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 주면 세포가 증식을 하고 그 양이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식감까지 얻을 수 있게 세포가 분화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양육이 되게 됩니다. 배양육은 결국은 이제 세포를 키워가지고 고기처럼 먹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배양육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게 얘기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보면 해산물도 참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산물 쪽도 어떻게 연구나 이렇게 사업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해산물도 물론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 세포를 가지고 하는 연구다 보니 이제 세포를 구하기가 얼마나 쉬운가가 사실 이제 연구의 승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육상 동물을 하기 이전에 보통은 이제 어류 세포로 보통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어류를 많이 시도를 했고 연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우리가 비싸게 먹는 참치 같은 세포들로도 많이 하고 또 희귀한 생선들도 많이 배양을 하고 또 새우를 배양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세포로 많이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배양육 혹시 회로도 먹을 수 있나요? 스시나? 물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어를 배양하는 배양육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타겟이 연어 초밥을 샘플로 만들어서 많이 테스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셔보신 분들 말로는 그 초밥으로 먹어도 날 것으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었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배양육을 만들 때 돼지고기를 만드는 거랑 그런 해산물 만드는 거랑 좀 차이가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공정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뭐 연구 상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동물이 자라는 환경을 그대로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양육을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 세포를 얼마나 잘 싸게 많이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보통 차가운 육상보다 더 차가운 환경에 살기 때문에 물고기 세포를 배양할 때는 실제로 이제 육상 동물의 세포를 배양할 때보다는 더 차가운 실온이나 이런 곳에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를 배양하는 환경도 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세포를 이제 배양하는 방식, 어떻게 세포를 뭐 부착시켜서 배양을 할 거냐 아니면 세포를 둥둥 띄어서 이제 부유 배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차이가 나게 되고 그에 따른 공정도 이제 되게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배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예전에 들었던 얘기로는 햄버거 패티 하나 사 먹는데 한 몇억 원 들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런 상태인 건가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면 세포를 배양할 때는 이제 세포가 먹는 밥이 되는 배양액, 우리가 컬처 미디어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세포가 자랄 수 있는 집이 되는 스캐폴드나 이제 구조체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싸게 활용되는 거는 이제 세포가 먹는 밥인 배양액이 가격이 생산 비용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를 배양하는 그 과정 자체는 원래는 바이오 실험실에서 아니면 신약을 만들 때 보통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소태혈청이라고 하는 이제 동물의 영양분을 저희가 동물에서 추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은 소태혈청이지만 이제 소세포를 배양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 세포를 배양할 때도 소태혈청을 쓰고 이제 물고기 세포를 배양할 때도 분명히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이오에서는 표준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최종 제품이 이제 식품인 배양육을 할 때도 소태혈청을 쓰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포를 배양할 때 쓰는 배양액의 비용이 리터당 몇십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배양육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 배양액의
이제 구성 성분을 동물성에서 다른 원료로 대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배양육의 숙제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소태아 혈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몇억 원 하는 게 싸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 연구가 이제 배양육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이제 신경 쓰고 이제 도전하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배양액의 비용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로부터는 이제 배양액을 이제 식물성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효모나 어떤 미생물을 통해 제조합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양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로 접하는 소식으로는 이제 패티 하나 만드는데 뭐 10만 원 아니면 몇만 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종종 있는 걸 보면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이 성공을 했고 우리가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많이 싸진 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소태아 혈청을 쓰지 않고 다른 걸 쓰면은 맛이 달라지는 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소태아 혈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소의 피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사실 피 맛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태아 혈청 FBS가 빠지게 되면 실제로 맛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제 연구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앞서 논의했던 이제 대체육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배양육의 부족한 피맛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세포를 배양하면서 막 감칠맛이나 이제 고기의 맛이 더 풍미가 더 올라갈 수 있게끔 세포를 배양할 때 환경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는 방법으로도 이제 배양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배양육이 배양을 이렇게 사는 거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닭가슴살 같은 것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닭가슴살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은 이게 일상적인 여기로 맨날 닭가슴살 먹으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배양육도 어떤 그런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있나요? 우리가 고기를 상상해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기의 맛은 보통은 이제 근육에서 온다기보다는 그 고기 속에 있는 이제 근내 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방에서 사실 풍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세포를 배양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시도를 하고 그게 탄탄한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제 동물 지방 세포를 배양해서 그 맛과 풍미를 올려주는 것도 같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지방만 타겟해서 이제 배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살코기 위주로 배양육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방도 같이 만들어서 마블링을 첨가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제 뭐 퍽퍽한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니라 뭐 삼겹살이나 아니면 뭐 살치살이나 이런 지방이 많은 부위도 같이 구현이 가능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드는 방식에다가 세포 두 가지 종류를 같이 섞어서 키우면은 이렇게 지방도 있고 그런 살코기는 그런 고기가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두 가지 이상의 세포를 동시에 배양하는 거를 공배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배양을 산업적으로 해서 지금 성공시키고 있는 사례는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스타트업들의 전략은 이제 세포를 따로 배양해서 이제 최종 제품에서 섞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스테이크 형태가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최종 제품 단계에서는 분명히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더 재밌는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고기에 배양한 지방을 더 넣어서 더 풍미가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근육 세포만 배양해서 더 단백질을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지방을 배양할 때 환경을 조정해줘서 이제 뭐 포화 지방이나 불포화 지방을 조절해서 이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는 아이디어, 새로운 식품이니까 재미있는 적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배양육을 만들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섞을 때도 뭐 3D 프린팅이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섞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나요? 네, 섞는 거는 보통 이제 생물에서는 조직공학 기술을 보통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못지않게 뭐 큰 범주 안에서는 이제 3D 프린팅도 같이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배양육을 이제 잘 만드는 거는 어떻게 세포가 이제 세포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분할을 하는 거는 이제 세포의 역할이지만 먹을 수 있게 되게 맛있게 보이게 하는 거는 또 사람이 또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3D 프린팅을 통해서 지방의 모양을 우리가 예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더 완성도 있는 이제 배양육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으로 만든 그런 고기들이 맛이나 영양은
그런 기존의 고기들과 비교해서 혹시 드셔보시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 제품밖에 못 먹어봤긴 했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회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100명 중에 뭐 50분은 다 되게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나 삼겹살을 생각하고 오셨다가 실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고 그냥 고기 형태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식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럴듯하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양육이 아직까지는 이제 뭐 맛이나 풍미보다는 그 기능성, 이제 영양분을 이제 내고 그다음에 고기의 형태를 유지하고 그 식감을 낼 수 있는 쪽에 먼저 포커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닭가슴살 같은 형태가 먼저 나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지방도 배양을 하고 그다음 조직감도 더 살려서 분명히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이론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시식을 하는데 제한이 없이 그냥 막 초청받으면 먹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 허가를 받아야 저희가 판매를 하거나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연구 단계에서 이제 간단한 시식 정도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배양육이 결국은 이제 동물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뭐 베지테리언 중에서는 그 동물권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관심도 있으실 것 같고 해요. 그래서 이게 베지테리언 하시는 분들이나 채식하는 분들한테 어떤 대체 혹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고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양육을 처음 창업했을 때 시장 조사를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 저희 하게 됐었는데 그때 국내외 비건이랑 이제 베지테리언 한 300분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90% 이상의 응답해 주신 분들이 배양육 너무 좋다, 찬성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실제로 사 먹겠다고 대답하신 분은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질병이나 알러지 때문에 이제 육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신념이나 뭐 여러 가지 동물 윤리나 건강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선택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평소에 육식을 기피를 하셨기 때문에 고기의 맛이나 향에 더 가깝게 되거나 모양이 더 가까워질수록 거부감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비건이나 베지테리언 분들은 저희랑 굉장히 같이 가야 되는 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타겟해야 되는 분들은 육식을 좀 줄이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환경이나 이제 동물 윤리 문제로 이제 육식의 형태를 바꿔보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이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육식으로 제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이제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플렉시테리언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플렉시테리언은 저희 주변에도 이제 많지만 이제 뭐 건강이나 이제 뭐 환경을 생각해서 육식이나 채식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분들을 보통 일컫는데 앞으로 플렉시테리언 점점 더 늘고 있고 육식만 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점점 더 줄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비건, 베지테리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플렉시테리언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제품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기능성 식품으로도 가능성이 많이 있겠네요. 알러지 문제라든가 혹은 특정 뭐 대사질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거기에 맞는 어떤 배양육 고기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저희가 허가나 이제 관리 측면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험 요소나 아니면 세포가 어떻게 이제 특성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단백질들의 발현이나 얼마나 고기랑 유사한지 그다음에 있으면 안 될 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킹을 하고 완제품에 대해서 저희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규제권 안에서 이제 저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관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잘 제품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배양육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배양육이 정말 다양한 가능성과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양육이 물론 비싸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한번 다음 편에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